국회의장이 그러면 나서서 뭔가 할 수 있는 수단은 없느냐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예, 이거는 헌법학계 전체 뭐 합의됐거나 이런 이야기들은 아니고 네. 이제 제가 헌법을 해석할 때 예. 이러한 정치적인 방법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정치적 방법입니까? 아니면은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서 자신의 국회의장이 권한으로 그게 사실은 정치 방법이고 때로는 그것이 이제 법상의 근거가 있을 수도 있다 생각이 드는데 헌법과 법률의 근거에 의해서 국회의장이 지금 마은영 후보를 임명하지 않는 최상목 권한 대행을 무시하고 임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 좀 상세히 해주십시오. 예, 제가 그러한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헌법적 용거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결국 헌법에서 출발해야 되니까요. 헌법 조문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한 자를 자, 몇 항인지 헌법 한번. 111조 2항 하고 3항인데 자, 헌법 111조 2항과 3항입니다. 예. 그러니까 2항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구인의 재판관을 구성하며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3항은 2항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한 자를 이제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이제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자를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도대체 여기서 선출이 뭐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헌법상 선출의 개념이 뭐냐 하는 것인데 우리 헌법에는 현행 헌법에는 전체에 선출이란 말이 7번 등장을 합니다. 5번은 본문에서 등장을 하고요. 2번은 부칙에서 등장을 합니다. 헌법 부칙에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선출은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111조 3항에서 이야기하는 이 국회 선출 이건 일단 보류한다고 하면은 이것 빼고 다른 선출들은 보면은 기본적으로 헌법기관 구성을 성립시키는 종국적인 혹은 확정적인 행위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이제 우리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성립 요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성립되었지만은 이것이 효력이 발생한 것 관련해서 효력 요건, 효력 발생 요건 이것을 이제 따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제 법률은 성립되었지만 효력이 발하려고 하면 공포가 돼야 되고 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관련된 이야기들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면 헌법에서 실제로 제가 앞서서 이 선출은 헌법기관 구성을 성립시키는 종국적 확정적 행위로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대표적인 근거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헌법재판소와 비슷하게 333이거든요. 대법원장, 국회, 대통령인데 여기는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게 없어요. 국회에서 선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헌법 114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헌법 114조 제2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됐거든요.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신이 3명 지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고요. 국회가 선출하는 것에 대해서 또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것에 대해서 임명한다는 말이 없어요. 실제로는요. 그렇다면은 그리고 또 우리가 대통령 선거할 때 선출하잖아요. 헌법 67조 1항이고요. 국회의원 선거도 선출하지 않습니까? 그게 헌법 41조 1항이고요. 국회 내에서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선출들을 하면은 그것으로부터 선출되면은 이미 해당 지위가 종국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다. 확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 국회가 선출했기 때문에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은 마흔역 재판관은 이미 헌법재판소의 지위가 성립되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고요. 국회의장이 그렇게 선언을 해버려도 된다. 아니 진짜 국회에서 이제 선출했으니까 사실은요. 그리고 그럼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이제 어떤 의문이 남냐면 그러면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헌법조문에. 그러면 그 임명의 이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럼 이 임명의 의미가 뭐냐 관련해서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이러한 임명은 가만히 보면은 서로가 다른 게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대통령이 자신의 목을 임명하는 경우 3인이잖아요. 이때도 임명을 쓰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 국회에서 선출되거나 대법원장에 의해서 지명된 6인, 국회 3인, 대법원장 3인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경우에도 임명한다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두 가지는
다 대통령이 임명이라고 쓰고 있지만은 본질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네. 왜냐하면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임명 안에는 임명 대상자를 쉽게 말씀드리면 임명 대상자를 고르는 행위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른 대상자를 객관화해서 알려는 행위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네. 임명장을 주고 뭐 이런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누구를 임명할 것인지 고르는 행위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자기 목을 임명할 때는 자기가 골라서 자기가 객관화하는 게 두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여기에는요. 그런데 국회목과 대법원장 지명목에 있어서는 고르는 행위가 국회가 선출을 통해서 끝난 거고요. 대법원장이 지명한 것을 통해서 끝이 난 것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이 임명은 그 말 그대로 고른 대상자를 특단의 사유가 없으면 객관화해서 하는 어떤 형식적인 행위고 알리는 행위고 이것에 그런 의미고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은 그렇게 객관적으로 알려서 이미 확정된 그 지위가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네. 라고 저는 이제 이해를 합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은 그럼 또 혹자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임명이 없는데 네. 왜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임명을 넣느냐 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 관련해서는 이 임명에 있어서는 헌법재판관 임명할 때 헌법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무런 제한 조건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그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앞서 읽었던 헌법 111조 제2항의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근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관련해서는 이런 자격이 없어요. 헌법에서는요. 그러면은 법관의 자격이 없는 사람을 선출하거나 지명하거나 애당초 무효인 어떤 행위들을 할 우려들이 있으니 그런 게 상상하기 어렵겠지만은 그것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이 임명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통령의 권력 행사 나중에 권력 행사가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통제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통제받을 것을 예상하지만 그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내가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일종의 다짐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임명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은 이미 선출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있어서는 질적으로 좀 다른 것이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헌법이 의도적으로 임명이라는 단어를 빼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제가 조금 불편한 질문을 하나 드리면 네. 중앙선관위에 이제 3인 3인 3인으로 구성하는 것과 네.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3인 3인 3인에 대해서 네. 자 87년도 우리 이제 개헌 헌법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혹시라도 네. 착오가 있어서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중요한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냥 임명한다라고 임의로 넣어놓고 또 특정한 것은 중앙선관위는 임의로 빼버린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질문을 드리면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네. 있는데 근데 헌법이란 것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헌법 현실이 변하면 헌법 의미도 함께 바뀌는 것이거든요. 과거에 쉽게 말씀드리면 간통죄 그러니까 헌법재판에서 여러 번 그 위원이 아니라고 했다가 마지막에 4번째인가 5번째 네, 위원 결정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이에 헌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헌법 현실이 변화가 있으니까 헌법의 내용이나 의미도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헌법 변천 이런 것인데 그 헌법이 예정치 않았던 방식으로 권력을 행사할 것이라고는 생각 안 했죠. 않겠습니까? 그때 네. 헌법을 만들었던 것.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 있어서 그때 헌법을 제정한 사람의 의도들을 추적하자면은 오히려 이런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원래 이 헌법의 본뜻은 권력분립 정신에 따라서 예. 굉장히 높은 중립성을 갖춰야 되는 기관들이니까 대통령이 혼자 다 임명하지 말고 각각의 몫을 둬서 하라는 것이 이 헌법에 담긴 원래 권력분립의 정신인 것이다.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임명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 윤석열이든 지금 한덕수든 지금 최상목까지 자 임명이라는 단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임명을 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걸 그러면 국회의장이 강제적으로 임명을 해버리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경우의 임명은 어떤 실질을 크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어떤 이미 마흔역 재판관은 국회에서 선출됨으로 인해서 그 헌법재판관이라는 자격을 성립되었다. 네. 자격이 종국적으로 확정되었다. 다만 그 권한을 행사하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임명이 없어서 즉 이 임명을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효력 발생 요건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효력이 발생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이런 경우에 그럼 이것을 우리 헌법에 규율하고 있는 조항은 없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규범의 공백 상황입니다. 그럼 규범의 공백 상황을 해결하는 어떤 그 법 적용의 방식으로서 이제 대표적인 게 유추 적용입니다. 예. 근데 이러한 상황과 굉장히 유사한 조항이 우리 헌법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 하면은 헌법 53조 6항입니다. 헌법 53조는 법률 제정과 관련된 것인데 예. 법률이 국회에서 의결이 되고 나면 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고 나면은 정부로 이송하지 않습니까? 그럼 정부가 이송돼서 15일 이내에 그것을 공포하거나 대통령이 예. 아니면은 제의를 요구하거나 예. 이 거부권이잖아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지나도록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공포하거나 아니면은 제의를 요구하거나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경우 혹은 제의를 요구했는데 그럼 국회에서 다시 제의를 의결하지 않겠습니까? 의결해서 그것이 국회 의사가 통과되었는데 그런데도 대통령은 그러면 공포를 해야 되는데 공포를 안 하거나 이렇게 한 경우에 국회의장이 공포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그 헌법 제 53조 6항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헌법 53조 6항에서는 명시적으로 확정 법률이라는 말을 씁니다. 즉 네. 뭐냐 하면은 그 15일이 지났으면 법률안 상태에 있다가 이게 정부로 이송돼서 15일이 지나면은 이제 법률안이 아닌 거예요. 확정 법률인 거예요. 법률로 확정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를 했지만은 국회에서 다시 그 출석 3분의 2로 재결하면은 그러면 이게 이제 법률안이 아니라 이미 법률로 확정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정된 것인데 이것을 효력을 발생하려고 하니 널리 알려야지 되는 것이니 네. 널리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서 공포가 있는데 이 공포도 기본적으로 대통령에게 공포할 의무를 헌법은 부과해 놓고 있는데 대통령이 이러한 의무를 해태하거나 안 하거나 할 수 있으니 헌법은 그 53조 6항에서 뭐라고 쓰고 있냐 하면은 확정 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이렇게 네.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조항을 유추 적용해서 현재 상황에서 이미 이제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선출에 대한 해석론에 입각한다면은 이미 마흔역 재판관은 마흔역 국회에서 선출된 피선출자 마흔역은 이미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지위가 성립되어 있는 상황이고 네. 대통령이 그 이것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그 알리는 행위. 그래서 본인한테 너 선출되었으니까 임명장 주고 관련된 기관들한테 알리고 이러한 알리는 행위로서의 의미를 갖는 임명을 안 하고 있어서 효력이 발생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니 그럼 이런 경우에 국회의장이 헌법 53조 6항을 준용을 해서 직접 임명하는 그러면은 이게 직접 그러면 또 한쪽에서 국회의장이 임명할 수 있는 권한 없지 않느냐 뭐 이제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유추 적용해서 그러면은 임명을 선언하거나 해서 또 이게 정 부담스럽다면은 국회의원들이 이런 경우에 국회의 권한이 침해당했으니까 국회의장이 아예 나서서 그 임명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를 하고 과반으로 그걸 받아가서 그런 국회의장은 임명장 주고 선언해 버리면은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럼 이것을 누가 또 다툴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다투고자 하는 사람이 논정의 부담을 지면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렇게 다투는 것이 헌법적인 정의관에 부합하는 것이지 이미 선출권을 침해당한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 권한을 침해당한 국회 입장에서 그 권한 제기가 내가 지금 청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살피면서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그걸 고민하는 것 같은데 1차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것들은 방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소원심판을 통해서 이미 들어가 있고 이게 더 빨리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1차적으로 그거대로 맡기고 국회 차원에서는 정치적으로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먼저 해보고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적극적으로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침묵할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돼서 이것을 그 고민할 문제인 것이고 이러한 방식들은 헌법의 가치들을 좀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그래서 이런 행위들이 헌법의 근거가 법률의 근거가 없다 혹은 헌법상 근거가 명확치 않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 내용이 없으니까 유추 적용이라는 법기술을 활용하는 것이니까 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국회의장의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마흔역 재판관을 임명하는 이러한 행위가 위헌이거나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네. 헌법에 그렇게 하는 것이 헌법에 안 된다고 쓰고 있지도 않고
법률에서 위법이라고 쓰고 있지 않고 오히려 권력 분립 정신과 헌법 정신에 좀 더 부합하는 행위다. 그래서 자꾸 이걸 사법적으로 이렇게 하기보다 1차적으로 먼저 국회의장이 나서서 임명을 선언해버리고 그것을 그리고 또 마흔역 재판관 입장에서 이미 확정됐는데 네. 그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명 안 하고 있으니까 그건 본인이 그 확인의 소를 제기하거나 해서 나의 어떤 공직자로서의 지위가 있다. 이렇게 해서 그 일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런 것들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국회의장이 이제 규범의 공백이라는 이 상황에서 유추 적용을 해서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임명을 할 수 있다. 이게 문제가 되면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또 다른 법적 수단을 통해서 네 스스로 이것이 위헌인지 위법인지 증명을 하면 되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국회의장이 나서서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께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